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올해 우리 이제 시험의 분위기도 서서히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28회요. 벌써 여름에 이제 들어오고 했는데, 자, 우리 커리큘럼으로 보면 1, 2, 3, 4월 동안에 여러분 이론 정리하시느라고 아주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 5, 6월 달에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중심으로 쭉 풀어보면서 이론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는 어느 시험에서나 이게 로드맵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 공부 열심히 했는데, 물론 이제 우리 출제에 맞춰서 이론도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만은 거기에 맞춰서 문제풀이 해 보는 것이에요. 자, 근데 대개 이제 문제풀이는 흔히 이제 재수, 삼수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초수생이 아닌 분들은 기출문제 분석은 뭐 물론 첫 해 뭐 굉장히 맹렬하게 다 하셨을 것 같아요. 대개 이 기출문제 분석은 올해 처음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잘 정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하셨더라도 너무 바빠서 말이죠. 충실하게 잘 못했다든지 하는 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 기출문제는 초수 내지는 재수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적입니다. 이걸 정확히 문제풀이,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나 출제 범위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공부하는 분들 스스로 이거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 우리 시험제도 개편되고 난 다음에 14년부터 쭉 보게 되면은 대개 그런 것 같아요. 거기 표 있듯이. 제가 자료를 2개를 올려놨는데요. 저 출제 경향, 그 기출문제 출제 분석. 그러니까 분석이라고 해봐야 뭐 우리는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 국제경제학을 다시 무역론과 수지론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강론별로 문항수하고 계산문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2014년 이후에 우리 기출문제, 경제학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요약을 해서 한꺼번에 다 올려놨어요. 그럼 이제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 공부하는 방향 설정하실 수 있겠죠. 미시경제 각 강론 부분에서 이 문제, 이 범위에서는 어떤 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있고, 그 검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시게 되면 어느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고, 난이도가 어떻고, 또 최근에 한 3, 4년간 그전하고는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미시경제에서 그런 부분도 파악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이 기출문제 올려놓은 자료 출력하셔가지고 요거를 미리 한번 풀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론 정리 다 하셨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서 어느 정도, 그 사전에 우리 기출문제 쭉 해설이 진행이 되니까 사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렇죠? 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요거를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개강하고 하게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주, 한 둘째 주까지는 전반적으로 출제 범위와 난이도 이런 것들 구성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보시면서 집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저희들이 우리 건박팀에서 기출문제 자료집을 이렇게 묶어서 냈죠. 근데 그것이 전부 묶여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분도 있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경제학 부분만 그 교재에서 경제 부분만 따로 경제 영역 이 부분의 문제만 따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지금 기출문제집이에요. 요건 순수한 기출문제, 거의 뭐 중복이 될 텐데요. 근데 요 기출문제집에는 과거에, 그러니까 90년대 그 이후부터 쭉 해서 객관식 문제가 과거에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 공부하기에.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문제까지 전부 포괄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보충 문제를 제가 실어놨어요. 이건 주로 이제 미시경제학 앞부분인데, 미시경제학이
전반적으로 공부하는데 기초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두 달 동안에 교재를 쓸 것이에요. 그래서 경제 부분만 따로 올려놓을 테니 요거는 그 교재를 전체 우리 권막힘 기출문제집을 전체 구입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요것만 따로 출력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건 2014년 이후의 기출문제니까 요건 실제 우리 출제 현황을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분석편을 뭐 보시면 참고하면 되겠죠. 근데 요 얘기를 조금 해보게 되면 2014년도 이후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근데 국제경제학은 다시 무역론하고 수지론이 되죠. 수지론이 되는데 과거 14년 이후에 작년 23학년도까지 보면은 40문제가 출제됐어요. 경제학이. 근데 미시경제학이 20문항이에요. 거시경제학이 11, 국제경제학이 9문항 이렇게 되죠. 그럼 그렇게 놓고 보면 미시, 거시 합쳐서 그리고 미시하고 비중이 같죠. 출제 빈도가. 역시 이제 미시경제학이 압도적으로 출제 문항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시 50%, 거시경제학이 25, 요게 25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국제경제학에서도 무역론하고 수지론하고 보게 되면요. 무역론이 6문항이에요. 국제수지론은 3개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제수지가 우리가 다루게 되면 굉장히 내용도 많고 그런 부분인데 국제수지보다는 무역론에서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근데 무역론이라고 해봐야 뭐 좀 비교의 판단하고 교육 조건 관세 이 정도 문제가 편안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국제경제학은 기본 정리하시면 우리가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시가 이제 이론하고 미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근데 우리 또 계산 문제가 심란해요. 20문항 중에서 계산 문제가 10개요. 그 다음에 여기 5개. 그러니까 계산 문제 비중으로 보면 전체 총문항 중에서 이론 우리가 분석해서 서술하는 문제와 계산. 근데 사실은 이제 거시경제학 같은 데 가면 이론하고 계산 문제가 뭐 분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하여튼 계산 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있고요. 국제경제학에서는 여기가 5문제. 근데 요건 이제 실제 계산하는 것보다는 비교의 판별한다든지 그런 것이 이제 수리적으로 접근해서 따져봐야 되니까 이런 것이에요. 국제 수지 문제는 계산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보시면 국제 수지에서 한 문제가 우리가 스킵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출제되고 있죠. 자, 요거는 거시경제학. 그러니까 경제학과에서 원론 배우고 강론으로 거시경제학, 국제경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거시경제학에서도 흔히 분석하지 않는 그런 모형을 이용한 문제여서 이건 거의 변별력이 없죠. 이런 문제까지 다루려면은 국제경제학의 공부가 굉장히 심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시해도 돼요. 그렇다면 결국은 의미 있는 국제수지 문제는 2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우리 이제 강의 진도도 이제 되게 비슷하게 가겠죠. 5월 달에 미시,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거시와 국제경제 가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 미시 경제학은 주로 그렇죠. 아주 개별 아이템들이 쭉 있게 되잖아요. 소비자 이론, 최초의 수요 공급 이론, 소비자 균형 이론, 그 다음에 생산 비용 함수로부터 시장 분석, 요소 시장, 시장 실패. 이제 개별 주제별로 쭉 거의 평균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소비자 균형, 뭐 수요 공급 이론, 그 부분별로 출제가 되고 거시경제학은 이제 거의 집중적으로 총수요, 총공급 분석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경제학 그 중에서 무역론은 이제 비교 이론 이렇게 가게 되니까 자, 요걸 보시면서 그 다음에 요거 항상 참고하세요. 진도별로 기출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어느 수준까지 다루어졌는가 보시고요. 요건 우리 5, 6월 달에 전체적으로 요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를 보게 되면은요, 문제집에 제가 쭉 꼭 다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과거 객관식 문제까지 포함해서 보니까 미시영작이 114개가 되더라고요. 거시영작이 한 50문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경제학이 35문. 이렇게 해서 대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0문제 정도 되겠죠. 기출문제는 우리 40문제예요. 정확히 보게 되면. 그래서 14년 이후의 문제죠. 그 전에 거 전부 포함해서 이렇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65 강의에 다시 한번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큰 의미를 두셔야 됩니다. 특히 원래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 이렇게 전체 모아서 경험하시는 게 처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 적용을 하시고 해서 분석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로 쓰게 될 문제집에는 객관식 문제는 제가 해설만 정답만 붙여놨고요. 전체적으로 해설을 전부 생략했어요. 그게 작년, 재작년까지는 제가 해설을 쭉 냈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해설이 있으니까 그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만 제가 실어놨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강의 여러분 앞으로 수강 전략 강의를 들으실 때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 가시면서 미리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바로 문제풀이 강의 듣지 마시고 미리, 그렇죠? 문제를 한번 풀어본단 말이야. 기출 문제집에. 그래서 풀어보면 이제 초수 하시는 분들은 대개, 글쎄요, 제 생각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6 내지 70% 정도 확률, 그 정도는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우리 강의 쭉 듣고 마무리가 되면은 뭐 그때는 100%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 문제 받아봤을 때 답이 바로바로 안 나오는 문제가 꽤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의식을 하시면서 쭉 미리 풀어보면서 미리 스캔해 보는 거죠. 야, 이건 내가 뭐 바로 풀 수 있겠다. 아니다. 아, 이건 못 푸는 문제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이 교재로 쭉 공부해 나가시면서 이 문제 여러분 이제 출력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책 교재를 사시게 되면은 교재가 있는데 출력된 거나 요거 제가 자료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다가는 아무 표시도 하지 말아요. 이게 자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표시 여기다 뭐 강의 들으면서 노트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 표시만 해라 이거지. 1, 2, 3번 쭉 있는데 요건 오케이. 그럼 표시할 필요도 없겠네요. 이건 이렇고 요것만 남겨놔요. 그러면 미리 한번 쭉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수강하시고 해결이 됐잖아요. 근데 처음 볼 때 내가 긴가민가 했고 못 풀었던 문제들은 애프터 서비스 해야 되겠죠. 우리 오프라인 강의로 지금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다른 과목도 물론 있죠. 우리 건박팀은 수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과목이 쭉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 각 과목별로 그렇죠. 강의하시고 미리 요거 문제의식을 가지고 강의 들으시고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요. 일주일 후에 우리 강의 다시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요 문제를 적어도 2회 이상 풀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근데 우리 대개 보면 그래요. 문제풀이 강의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들어요. 오케이, 알겠다. 아, 이거 좀 봐야 되겠는데? 이거 잘 몰랐는데? 그러면서도 그냥 그 생각만 남기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5, 6월달 강의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요것들을 미리 여러분 체크리스트 만든 다음에 이 강의 수강하시고 다음 수업 들으시기 전까지 2회 이상 이 문제를 다시 풀어봐라. 특히 우리는 계산 문제가 반이잖아요.
계산 문제 같은 것은 반드시 직접 풀어봐야 되죠. 근데 계산 문제가 자칫하면 말이죠, 눈으로 보고 또 해설해 놓은 거 보고 그렇구나, 그건 안 되죠. 자기가 직접 푸는 거 하고 남이 해설해 놓은 거, 계산 과정을 보고 답내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거 직접 푸시고요,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이제 문제만 있고 해설 없다고 그랬는데, 해설은 제가 매주 진도 나가는 만큼 해설 자료를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해설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미리 보실 때는 해설 보지 말고 그냥 문제만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요, 우리 기출문제에만 정확하게 전모를 파악하고 기출문제는 완벽하게 논리 구성이 되고 계산문제 완성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응용력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 페이스에 따라서 자기 주도하에 학습이 가능하겠죠. 기출문제 정리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렇죠. 뭐가 나오는지 모르고 하게 되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특히 초수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주 간절하게 부탁드릴게요. 이걸 잘 활용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것은요, 수강 방법인데, 아까 이 문제집, 이 자료에다가는 절대 아무 말 쓰지 말자, 밑줄도 치지 말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 비록 제가 드리는 해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푸는 거죠. 여러분이 푸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하기 위해서는 수강 노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도, 그렇죠, 제가 꼭 노트 필기를 부탁을 했었는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문제 풀이니까 각각에 해당하는 이론의, 그렇죠, 핵심이 정리가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각 주제 핵심 요약하면서 지나갈 테니 반드시 그 부분은 특히 노트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노트 한 것만 갖고 또 제 강의 한 요약 정리된 것만 갖고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기본서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기본서 돌아가서 다시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제 강의 하나 소개할게요. 지금 이제 우리 이론 강의 1, 2, 3, 4월에서 미시, 거시 아주 지루할 정도로 4달이니까 근데 시간 필요해서 이렇게 했죠. 이제 이론 정리가 어느 만큼 됐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재수나 그 여러 번 시험 보셨던 분들은 대개 이 강의를 듣지 않죠. 초수하는 분들이 열심히 듣고, 왜냐하면 이론 강의 다 들었고 또 여기 기출문제 강의까지 거의 듣기 때문에 열심히 듣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죠, 이론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제 경험에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5월 둘째 주부터 요 강의를 이론을 핵심 요약해서 미것이 합쳐서 6회 국제경제까지 해서 그 이론 정리하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이론의 도출 과정이나 하는 거 중간 생략하고 이론의 결론을 중심으로 우리 완전히 시험에, 그렇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 이렇게 핵심 이론 정리를 요약하도록 할게요. 자, 이건 이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론 정리 충분히 돼 있고 내가 하신 분들은 이거 강의에 관심 가지실 필요 없고요. 근데 올해 처음 하거나 작년 재수인데 작년에 내가 좀 미흡했다 하신 분들은 꼭 필요한데, 그렇다고 지금 와서 1, 2, 3, 4월 강의를 전체 강의를 듣기가 어렵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해서 제가 이 강의를 마련했으니 이 강의를 6회에 끝내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6회 같으면은 우리가 보통 보기다 한 6주 정도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저는 요걸 일주일에 2번씩 촬영을 해서 올려놓으려고 계획인데요. 요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5, 6월 달에요. 여러분들은 핵심 이론 정리. 나 이거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 안 가져도 돼요.
근데 이론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요거 같이 들으시고 기출문제 정리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인데요. 강의 들으시면서 반드시 제가 핵심 이론 요약 정리하고 문제풀이 과정에 중요한 건 노트 할 테니까 요거 반드시 쓰세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문제집이 미시형제학이 한 110문제 남짓 이렇게 되는데요. 바쁘죠? 바쁜데 미시형제학이 문항수가 많아. 우리가 계산 문제 가도 구석구석 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를 열심히 다루는데 오늘은 거기 목차를 보시면 말이에요. 경제학의 기초,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이론 2편 돼 있죠. 여기가 아주 중요하죠. 이건 시험 출제 빈도와 관계없이 경제학의 기본 개념들이니까요. 보셔야 되죠. 3장이 수요 공급 시장 균형, 4장이 탄력도, 5장이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을 응용해서 잉여 문제, 조세 부과, 보조금, 가격 통제 이런 것들 다뤄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요.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거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여기를 잘 보실 수 있도록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2편 수요 공급 이론,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5장까지 끝내보도록 하는데 혹시 좀 부족하면 다음 시간에 좀 미루어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 봅시다. 근데 우리 교재 보니까 올해 우리 편집해 주시는 분이 경제학 전체를 그냥 1번서부터 저 뒤에까지 넘버링을 쭉 했어요. 그래서 전체 문항수가 208번으로 끝나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한 200문항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미시형제학이 아까 얘기했듯이 110문제, 거시와 국제경제 이렇게 되는데, 넘버링은 1번서부터 저 뒤에 국제경제까지 그냥 1년으로 번호를 매겼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보십시다. 자, 그러면 1편은 뭐 기본적으로 경제학의 기초에 관한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경제학에서 다루는 경제 문제가 뭐냐,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경제학 방법론. 근데 우리가 공부하고 시험 보는 경제학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이죠. 그러면 이게 주류 이론이란 말이에요. 메인스트림. 그 자본주의 경제를 분석하는 대표 이론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고전학파 이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신고전학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제 문제를 전부 수요 공급 개념으로 분석하는 거죠. 거시형제 가게 되면 총수요, 총공급. 그렇죠? 그래서 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간단한 얘기. 여기는 이제 물론 시험 출제, 14년도 이후 시험 출제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개념은 좀 빨리빨리 보고 지나가도록 하죠. 1번 문제입니다. 신고전학파에서 전제하는 경제 주체들의 합리성이죠. 모든 경제 주체는 다 합리적이다. 합리성의 경제 원리, 경제 원칙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1번 문제에서는요.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행동한다고 보고 분석하느냐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생산물 시장에서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 공급자들은 이윤 극대화. 요소 시장도 마찬가지죠. 팩터 디맨드, 노동 수요 공급, 자본 수요 공급. 근데 노동을 수요하는 것은 기업, 공급자들이죠. 서플라이어들이 하는 것이고, 요소를 공급하는 것은 소비자들이죠.
소비자들이 요소 시장에서 요소 소득 획득해서 소비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이 똑같아. 요소 공급자, 생산물 시장 소비자, 이들은 뭐예요? 효용 극대화. 그 다음에 요소 수요자들, 기업이죠? 기업이 생산물 공급해요. 이들은 이윤 극대화, 미안합니다. 요거 효용 극대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소비자는 자기의 효용, 기업은 자기 자신의 이익, 이윤 극대화인데 극대화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렇죠? 최소 비용 최대 효과다. 이게 경제 원칙이었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주어진 소득으로 생산물 소비할 때 효용 극대화하는 것이죠. 또 요소 시장에는 주어진 어떤 제약하에서 효용 극대화, 팩터 서플라이, 요소 공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산자들, 주어진 비용으로 생산물 시장에서 이윤 극대화하는 것이고, 요소를 고용할 때도 역시 그렇죠. 이윤 극대화하도록 요소를 수요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 신고전압화 경제학에서는 각자 셀프 인트레스트 극대화죠. 사익이란 말이에요. 사익. 소비자들의 사적인 이득은 그 소비에서 느끼는 효용이고, 기업의 사적 이득은 생산 또는 요소 고용할 때 이윤이 되죠. 그러니까 경제 원칙은 생산물 소비하건 요소를 고용하건 다 마찬가지다. 그 합리적 의사결정은 어떤 경제 원리냐?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이 원리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최적화라고 그러죠. 최적화.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릇된 의사결정은 어떤 경제 개념에 집착하기 때문인지 써봐라. 그럼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그럼 보세요. 모든 경제 행위에서 요거의 개념을 다시 표현해 본다면 뭐죠? 저 맥시마이즈 순편익이다 이거예요. 순편익은 어떤 경제 행위에 따른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뺀 거죠. 요걸 극대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편익을 최대화시키고 맥시마이즈하고 비용을 미니마이즈 한다 이거지. 소비자는 효용 중심으로, 기업은 이윤 중심으로. 그렇죠? 요것인데, 근데 이제 두 가지죠. 요거 편익 분석할 때 순편익하게 되면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빼는 것인데, 실제 분석은 한계 편익이죠. 한계 비용이죠. 그러니까 순편익을 분석할 때 총편익, 총비용이 아니라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 중심으로 분석을 한다. 그래야 수리적으로 효용 극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계 편익, 한계 비용 중심으로 분석하게 되는데, 편익은 뭐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소비자의 편익은 효용이고요. 한계 효용. 기업의 편익은 생산해서 팔았을 때 수입이 되겠죠. 근데 이 비용이 문제가 되죠. 자, 경제학적 비용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기회비용은 회계적 비용, 실제로 자기 지갑에서 나간 비용, 여기에다 뭐 포기한 대안의 최고 가치.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활동은 포기해야 되는데, 그 포기한 어떤 행위의 그 중에서 최고 가치죠. 그래서 비용은 경제학에서 회계학적 비용에다가 그 행위로 인해서 포기한 대안들 중에서 최고 가치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기회비용 개념, 항상 우리는 포기한 대안의 가치를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얘기고,
또한 이제 생산에 있어서 우리는 기회비용과 더불어 매몰비용이라는 개념이 중요하죠. 매몰비용은 사후적으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선택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게 잘못된 선택이야. 그렇죠? 매몰비용이란 말이야. 포기해야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사전에 잘 따져봐야 되고 매몰비용은 사후적으로. 아, 이거는 과거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박스 안의 내용이 그런 것들이죠. 첫 번째, 어떤 경제 원리에 입각해야 합리적 의사결정이냐? 최소 비용, 최대 효과.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릇된 의사결정은 어떤 경제 개념에 집착하기 때문인가. 그런데 거기 읽어보게 되면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그 단어 두 개만 써주면 되겠죠.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가 이제 기회비용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99년도 객관식, 99년도 우리 주관식 문제였어요. 어떤 경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했다. 질문이, 그러면 이 선생님이 이런 데이터를 제시한 건 뭘 학생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일까? 기회비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가나 다라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봐라.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 보세요. 가. 불황기에 등록금이 마련하기 어렵고 그렇지만 휴학률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나.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전업주부 경제가치는 호황일 때 더 커지게 된다. 라. 요거 우리가 최근에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K컬처, 그죠? K 연예인들, 그죠? 또 뭐 클래식, 대중음악 다 마찬가지죠. 영화인들, 이런 분들인데, 10대 인기 연예인들이 대학을 안 가고, 그렇죠? 흔히 기획사에 소속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거기 그 트레이닝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대 인기 연예인들은 대학 가는 것보다 그 기획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부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럼 네 가지 개념을 보면 이건 다 뭐예요? 기회비용 개념이다. 하나씩 볼까요? 불황기에 대학생들의 휴학률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럼 불황기 전제가 됐는데요. 대학을 갈까, 계속 공부할까, 휴학을 할까라고 했을 때 휴학률이 오히려 줄어들었대.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휴학에 기회비용이 있겠죠. 휴학으로 인해서 포기한 대안의 가치, 휴학 안 하고 공부할 때 그때 기회비용이 있겠죠. 쉽게 생각해 보면 말이죠. 휴학 안 하고 열심히 해. 그러면 알바할 수 있는 거 기회가, 알바 소득 있을 수가 없죠. 휴학의 기회비용은 내가 그냥 계속 학교 다녔으면, 그렇죠? 빨리 학점 듣고 빨리 졸업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거죠. 근데 휴학률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불황기 때. 그렇죠? 휴학에 따른 기회비용이 더 크니까 대학에 다닐 때 기회비용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휴학 안 한다 이거야. 그래서 휴학할 때 비용이 더 크니까 휴학하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죠. 화폐 수요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자, 이거 이제 거시경제에서 나올 얘기인데요. 화폐 수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자율의 감소함수죠. 그럼 이자율은 뭐예요? 거시경제에서 우리가 금융자산 보게 되면 통화로 보유하거나 채권을 보유하거나, 그렇죠? 내가 금융자산 보유 두 가지 형태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자는 뭐예요? 채권 보유할 때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면 이자율은 화폐 측면에서 보면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 되겠죠. 내가 1,000만 원을 채권 사면 채권 수익률. 근데 채권 아니라 난 통화로 보유하겠다. 이자를 포기하는 것이죠. 예. 전업주부 경제가치는 호황기일수록 더 크다. 이 말은 뭘까요?
호황기에 전업주부, 불황기 때 전업주부 이렇게 놓고 보면 전업주부 기회비용은 뭐겠어요? 그렇죠? 전업주부 하지 않고 나가서 일을 한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 되겠죠. 가정살림만 하지 않고 그걸 놔두고 직장생활 한다, 나가서. 그러니까 전업주부, 가사노동의 경제가치는 취업했을 때 임금이다. 그럼 보세요. 호황기에는 어떻게 돼요? 임금이 높아지겠죠. 사람 너도나도 구인하려고 사람을 뽑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호황기 때 임금이 오르게 되면 전업주부, 그렇죠. 기회비용이 더 경제적 가치는 더 커지게 된다 이거지. 라는 앞에 요거하고 똑같죠. 자, 그러니까 대학 진학에 대한 요건 이제 대학 공부할까? 아니면 연예 기획사에 가서 훈련을 받을까? 그런 얘기죠. 그럼 이쪽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기획사 선택할 때 기회비용이 더 크다. 그 말은 대학을 갈 때 기회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기획사 가서 내가 성공하면 대박이다 이거지. 대학 나와서 하는 것보다. 자, 개념이 오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다라 4개 중에서 2개 뽑아가지고 적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요. 요것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에 우리가 다루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여기서는 크게 2개예요. 그렇죠?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 먼저 요거부터 보시면, 실증경제학은 경제 이론이죠. 수요 공급 이론, 뭐 효용 극대화 이론, 거시경제학이라면 IS 모형, ISLM 모형, 실증경제학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렇게 놓고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거죠. 한마디만 얘기해 보면 가격과 수요량은 역의 관계다. 경제 이론. 왜 그러느냐? 이런 걸 밝히는 것이 실증경제학이란 말이야. 규범경제학은 요 이론을 기초로 해야 돼요. 기초로 하고 시장이 완벽히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시장 실패.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야 되죠. 개입해야 되는데 규범경제학은 그러니까 뭐예요? 경제 이론을 전제로 해서 기초로 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개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입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이건 사실관계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돼요? 개인의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즉 이론을 그냥 전제로 물가가 내리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오르면 감소한다. 이건 이제 경제 이론이죠. 근데 규범 경제학은 뭐예요? 그렇죠?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는 저소득층에게는 서민 싸게 제공해야 된다. 전기요금 같은 거 지금 딜레마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야 지금 올리면 안 될 것 같아. 어떤 자기의 정책적 판단이 들어가는 것을 규범경제학이라고 하죠. 자 그럼 봅시다. 3번 문제. 규범경제학. 요거는요. 자기의 가치 판단, 자기의 판단이 들어가야 돼. 3번 보세요. 유치산업 보호하기 위해서. 유치산업이라는 것은 유치원 생각해 보면 되죠. 아직 어리고 성장 초기에 있는 산업은 보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역 장벽을 설치해서 못 들어오게 보호무역. 이 보호무역의 수단이 뭐 관세, 쿼터제, 수출 자율규제 그런 것이 있었죠. 근데 보세요. 서술.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관세를 인상해야 한다. 자기 의지, 화자, 말하는 사람의 의견이 들어가 있죠. 이거 규범이다. 이거지. 그러나 다른 것들은 사실관계 얘기죠. 그냥 5번 같은 거는 분석해 보니까
독점화되게 되면 자중손실 생기더라. 3번 확대 재정정책, 유효수요가 증가하지만 이자율이 올라서 민간의 수요를 줄이는 구축 효과가 발생하더라. 이건 이제 사실관계이고 실증경제학이야. 그래서 3번 질문에서 4번은 규범적 서술이고 나머지는 실증적 서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번입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자, 요거 했어요. 실증경제학이에요. 논리적인 어떤 규명을 통해서 어떤 경제 이론이 발생을 했다. 근데 실증경제학의 성립 과정은 경제 현상에 대한 이론적인 해석, 이론적인 설명이 되니까 나름 정확한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가정, 가설, 검증.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요 공급위원회에서 여건 일정 불변 가정에서 가설,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은 증가하더라. 공급량은 감소한다. 이게 가설이죠. 그럼 이론적으로 따져보니까 이런 것 같아. 그럼 이를 검증해 봐야 되죠. 과연 그러한가? 검증은 경제학에서는 말로 검증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 검증,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자, 이 과정을 거쳐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경제 이론들이 쭉 개발이 되고 교과서에 실리고 그렇게 할 텐데 나름대로 엄밀한 과정을 거치지만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렇죠? 오류를 범하기인데 인과 오류와 구성의 오류였죠. 인과 오류는 원인과 결과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아니면 인과관계가 없는 것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했다. 이런 게 인과관계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인 결과에 관한 얘기고, 구성의 오류는 우리가 흔히 비유적으로 말할 때 숲과 나무는 다르다.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요새 뭐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감보를 하고 또 소방 도로를 뚫고 숲인데, 근데 그 감보를 하고 도로를 내고 하긴 나무를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라는 개별 현상을 놓고 보게 되면 얘를 보호해야 되는데 숲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나무를 감벌해야 되죠. 베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구성의 오류야. 그러니까 이게 부분과 전체라고 할 때 전체를 분석하는 논리, 숲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논리 하고요. 나무를 잘 키워야지 20년 된 나무를 어떻게 잘라. 이건 부분적인 얘기죠. 서로 논리가 다를 수 있다. 근데 그 구분 없이 이제 막 해버리면 이게 구성의 오류가 되겠죠. 그럼 봅시다. 4번인데 구성의 오류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1번입니다. 우리가 흔히 절약의 역설이죠. 절약. 경기가 어려워요. 요즘 같을 때는 다 절약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렇죠. 거시경제학에서 보면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절약, 저축을 늘리게 되면 총 소비, 유효 수요가 줄게 되죠. 이게 흔히 경기 침체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성의 오류다 이 말이에요.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 어려워지니까 개인적으로 개별 경제 주체 입장에서는 저축해야 되죠. 그러나 거시경제 전체로는 수요가 줄어서 경기 침체를 더 악화시키게 되는 뭐 이런 것이 구성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거하고 상관없죠.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와 부분, 그래서 이제 흔히 갈등이 거시경제 문제와 거시.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정치 논쟁도 그렇고 말이야.
어떻게 모든 문제를 거시적으로 보냐. 개인은 희생해도 좋다. 그렇죠? 아니다. 그러면 개인을 보호하려고 그러면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개인을 보호하기 하기 위한 행동들이 오히려 국민 경제 전체로는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참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5번이 인과 오류죠. 원인과 결과. 이건 뭐 우리가 현실에서도 많이 보는 거죠. 흔히 우리가 얘기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죠. 물가가 올라서 임금이 오르는 거냐, 임금이 올라서 근로자들이 임금 더 달라고 하는 것이냐. 이게 인과에 대한 논쟁이기도 하고 그 인과관계를 잘못 풀게 되면 그렇죠. 굉장히 현실을 왜곡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드는 예예요. 인과 오류가. 지금 거기 옛날 얘기죠. 2018년 동계올림픽 할 때 얘기인데요. 올림픽을 하면 선진국이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나요. 우리도 선진국이야. 그건 좀 이상하지 않냐? 그렇죠? 동계올림픽 여는 나라들이 그 전에 대개 보면 선진국들이 유럽, 캐나다 뭐 이런 데서 주로 열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진국이야. 그건 오류다. 인과 오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몇 개 봤는데요. 요거는 경제학을 처음 시작을 할 때 기본적인 이제 개념들이 되죠. 요것이 출제되는 것은 그 빈도가 높지 않겠죠. 왜냐하면 옛날에 객관식 시험 문제가 있고 그럴 때는 간혹 출제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지금 뭐 경제학 1년에 4문제, 5문제, 최근 한 2년 됐나요? 3문제 출제되고 그러는데 이런 주제가 나오지는 않겠죠. 출제 빈도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이요. 아까 얘기했죠? 자본주의 분석하는 주류 이론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다. 모든 문제를 수요 공급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 수요 공급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부분이죠. 생산물 시장 수요 공급, 요소 시장이라면 요소의 수요 공급, 금융 시장, 통화 시장과 채권 시장 수요 공급에 의한 상호작용.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국제경제학 가게 되면 외환 시장, 외환에 대한 수요 공급. 그건 본 말이죠. 전부 이래. 시장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죠. 환율이 결정이 되고 외환 시장은. 금융 시장에서는 그렇죠. 채권의 가격, 채권의 가격에 따라서 채권 수익률, 이게 시장 이자율이 되는 것이었죠. 요소 시장에서 노동 시장이라면 임금, 자본 시장 이자, 부동산 시장이라면 렌트, 지대. 조금 생산물 시장의 가격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 국민 경제에 관련된 모든 경제 현상을 이렇게 수요 공급으로 분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한 바에 따르게 되면 3장 수요 공급 개념 보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서는 주로 그죠? 개별 생산물 시장 중심으로 수요 공급 요 개념이죠. 그러면 3장 생산물 중심의 수요 공급 이론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한번 달려봅시다. 어떤 재화 개별 시장이에요. 시장 수요 곡선. 시장 수요 곡선, 마켓 디맨드예요. 우하향하고 있죠. 우하향한다? 이게 수요 법칙이지. 즉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 증가, 오르면 수요량 감소. 수요 법칙 우하향하더라.
공급, 마켓 서플라이, 공급자 전체를 파악해 보면은 어떤 X제 공급자가 여럿이 있는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시장 전체 공급량은 증가하더라. 공급 법칙이죠. 수요 공급 법칙이고, 이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이 다른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요소 수요는 요소 가격의 감소, 요소 공급은 증가 함수가 되고, 채권시장 수요 공급, 외환시장 수요 공급, 그거 참 희한한 일이죠. 어떤 시장이든지 수요 법칙은 가격하고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공급 법칙, 가격과 같이 간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그러면 시장 수요는 어떻게 도출됐었죠?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을 수평합이다.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더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시장 전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 전체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X제 시장을 분석해야 되는데, 개별 소비자와 개별 공급자의 수평합이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아주 기본적인 게 뭘까? 도출 과정이죠. 수리적인 도출 과정을 자, 챙겨봐야 될 거고요. 먼저 이건 수리적으로 도출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변화죠. 균형 변화. 그러면 어떤 시장이든지 X제, Y제 뭐 어떤 시장이든지 균형이다 하면 그 시장의 수요 공급이 만나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이 되는데, 이게 이퀄리브리엄 균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균형이 변화한다는 얘기는 뭐지? 수요 변화. 수요 곡선상의 변화는 수요량 변화고요. 수요 곡선 자체가 좌우 움직이는 것은 수요 변화. 수요 증가 우측 이동, 수요 감소 좌측 이동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여건 변화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죠. 수요 변화 요인은 뭘까? 보세요.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만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 말고 가격 이외에 수요를 변화시키는 것이 여건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분석하는 것이 인컴 월스. 이게 X제라고 할 때 관련재화의 가격, 소득에 대한 예상, 가격에 대한 예상, 뭐 유행, 패션이죠, 테이스트 등등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변화하게 되면 수요 변화 좌우 이동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요 3장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 푸는 것이 바로 요거죠. 그 다음에 공급 어때? 가격이 변화할 때 공급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공급량 변화. 근데 이것도요, 똑같은 논리로 공급 측면의 여건이 변화하면 공급이 변화하죠. 그래서 시장 균형이 변화한단 말이야. 그러면 공급 측 여건이라는 것은 뭐냐? 가격 말고, 가격이 변하는 것은 선상의 변화죠. 공급량 변화야. 가격 말고 공급에 영향 주는 거. 근데 우리가 요 공부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공급 곡선은 우리 왜 완전 경쟁 시장 분석해 보면, 그렇죠?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이 한계 비용 곡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정확히 말씀드려보면 단기 A, VC 곡선 최저점 위에 MC. 그렇죠? 그게 공급 곡선이야. 이거 수평합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공급 변화 요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용 변화가 되겠죠. 비용이 인상되면 비용이 생산비가 증가하는 거니까 상방이동, 좌측이동. 비용이 인하되는 그런 변화가 생긴다면 하방, 우측이동. 그렇게 되죠. 근데 비용 변화를 보시면 말이죠. 각종 팩터 프라이스, 요소 가격이죠. 임금, 이자, 부동산 지대, 뭐 이런 거란 말이야. 비용. 그 다음에 각종 원자재 가격,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비용에 영향 주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텍스. 기업에게 세금 부과하게 되면 그만큼 기업에 비용 부담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에게 서브시디, 보조금을 줄 수가 있고요. 보조금 주면 기업의 생산비용 감소. 그 다음에 예상이 중요한데, 예상. 여기서는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지. 여기는 소득 변화 예상도 있는데, 여기는 가격 변화 예상이야.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오른 다음에 팔고 싶죠? 공급을 줄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수요 측 여건 변화, 공급 측 여건 변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에 어떤 변화가 생길 때 어떻게 균형이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금을 부과한다, 보조금 준다. 또 세계 여건 변화에 의해서 그렇죠. 원자재 가격 파동이 난다든지 이런 게 등등.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말이죠. 대외 요인 보게 되면 수요 측면에서는 수입이죠. 우리나라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또 수출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면 국내 시장의 여건 변화가 되겠죠. 요거는 수요도 변화시키고 공급도 변화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야. 균형 이동이 왜 중요할까요? 그렇죠. 뭐 끊임없이 수요 공급 측면의 여건이 변화할 텐데 그때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변화해서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할까? 요거죠.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분석에서 이렇게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의 균형이 결정이 된다. 시장 균형의 의미는 뭐죠? 그렇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 여기 수요량, 공급량 같을 때가 균형이란 말이야. 거래량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거래량, 수요 공급량이 같아진다. 그러면 균형 가격인데 이것의 의미는 뭐죠? 자, 보세요. 수요 곡선상의 가격은 수요 가격, 공급 곡선상의 가격은 공급 가격이죠. Demand price, supply price. 같겠지. 하나만 여쭤볼게. 수요 가격의 의미는 뭐지? 이 가격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요 가격이야. 소비자 지불용이 최고 가격. 공급 가격은 공급자가 받고 싶어 하는 최소한의 가격. 자, 소비자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가격입니다. 요거는 공급자가 받고 싶어 하는 최저 가격입니다. 꼭 받아야 돼. 그래서 이게 시장 균형의 의미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는 요 문제들을 쭉 보게 되는데 여기가 사실 간단치 않아요. 문제를 좀 복잡하게 내게 되면 많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 시험이 거기까지 가지는 않지만 그렇고요. 이제 4장의 탄력도죠. 탄력도. 일레스티시티란 말이야. 탄력도는 이거죠. 수요 측면의 탄력도는 세 가지죠. 가격 탄력도. 인컴, 일레스티시티, 소득 탄력도. 그 다음에
요거 X에 대한 수요 탄력도다. 요건 다른 재와 가격이 변화할 때 탄력도, 그렇죠?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 끝난 다음에 탄력도를 봐요. 수요 측면의 세 가지. 가격이 변화할 때 얼마나 변화할까? 소득이 변화할 때. 그렇죠? 여기서는 Y 가격이 변화할 때 얼마나 변할 것인가. 공급 측면에는 가격 탄력도 한 가지만 보죠. 그래서 이 탄력도에 대한 개념과 탄력도 계산 문제, 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어때요? 수요 공급 이론의 응용. 여기가 이제 우리 시험에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먼저 볼 게 잉여 변화죠. 잉여라는 개념이 있었죠. 시장의 수요 공급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 소비자 잉여,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잉여, 생산자 잉여, 잉여, 합쳐서 경제적 잉여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보게 되면 시장에 거래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은 이만큼의, 그렇죠, 잉여 만족, 기업은 생산자 잉여는 이윤이 됐었죠. 소비자 잉여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지불하고 소비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지출을 덜 했다는 얘기잖아, 잉여예요. 그런데 여기요, 끊임없이 여건 변화가 일어나서 시장 균형이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잉여의 변화하는 것이 핫 이슈가 된다. 그 다음에 세금이었죠. 물품세, 조세 귀착의 문제. 그 다음에 subsidy, 보조금.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오고 그러는데 가격 통제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됐는데 그걸 통제해. 그래서 두 가지, 최고 가격, 최저 가격,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로 2편에서 다루는 게 수요 공급 관련인데요. 이걸 빠르게 내가 여러 번 되살아날 수 있도록 개념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대로 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들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요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은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씩 전부 정리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